전남 보성군 작은 마을 1955년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정희는 눈을 떴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무를 떼는 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옆에서 자고 있는 막내 동생 정민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일어났다. 아직 캄캄한 마당에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다. 언니, 나도 갈래. 둘째 정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다. 아직 춥다. 들어가서 더 자거라. 하지만 정수는 고집스럽게 따라왔다.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걸었다. 발밑에 흙이 차갑고 거칠었다.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 넓은 하늘 너머엔 뭐가 있을까? 정희는 항상 궁금했다. 정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와서 불 좀 도와라. 부엌에서 어머니는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정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무를 보태며 불을 키웠다. 연기가 눈을 아리게 했지만 참았다. 오늘 시장에 나물 팔러 갈 건데 너는 집에서 동생들 봐야겠다. 네, 어머니. 그리고 오후에 밭에 가서 배추 좀 뽑아와라.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밤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았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다. 아침을 먹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정희는 홀로 집에 남았다. 막내 정민이는 아직 학교에 가기엔 어렸다. 정희는 정민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다.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물값이 너무 떨어졌다. 이걸로는 쌀도 제대로 못 사겠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어머니의 어깨가 더 구부러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오후에 정희는 정민이를 데리고 밭으로 갔다. 배추를 뽑으며 정희는 문득 며칠 전 봤던 것이 생각났다. 면소재지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것을 봤었다.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여자들은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움직였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만들어내는 곡선이 아름다웠다. 정희는 그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었다. 언니, 뭐 생각해? 정민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추나 더 뽑자.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그 춤추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발견. 다음 날 학교에서 정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정희야, 오늘 무슨 일 있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하지만 체육 시간이 되자 정희는 달랐다. 평소보다 더 민첩하게, 더 우아하게 움직였다. 달리기를 할 때도, 멀리 뛰기를 할 때도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다. 김미경 체육 선생님이 이를 눈여겨봤다. 김 선생님은 서울 사범대학을 나와 이 시골 학교에 발령받은 젊은 선생님이었다. 대학 때 무용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던 그녀는 정희의 움직임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다. 정희야, 잠깐 이리 와봐. 체육 시간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이 정희를 불렀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 춤춰본 적 있니? 정희는 깜짝 놀랐다. 춤이라니. 아니요. 그런데 왜요? 너 움직이는 걸 보니까 리듬감이 좋더라. 그리고 몸이 유연해 보이고. 김 선생님은 정희를 자세히 관찰했다. 정희의 체격은 또래에 비해 약간 작았지만 비례가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일 때의 자연스러움이 남달랐다. 혹시 관심 있으면 방과 후에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해서. 그럼 점심시간은 어때? 밥 먹고 조금 시간이 있지?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 전 본 그 춤추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춤 수업. 다음 날 점심시간. 정희는 김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빈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 김 선생님은 정희에게 기본적인 발레 자세를 가르쳐줬다. 발끝을 바깥으로 돌리고
무릎을 펴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소에 맨발로 흙바닥을 뛰어다니던 정희에게 이런 정교한 자세는 낯설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조금씩 교정해주자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정희야, 너 정말 타고났구나. 김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겨우 몇 분 만에 정희는 기본 자세를 거의 완벽하게 익혔다. 그리고 몸의 균형 감각이 뛰어났다. 이제 간단한 스텝을 해보자. 김 선생님이 보여주는 대로 정희는 따라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자신이 너무 즐거워했다. 점심시간 30분이 금세 지나갔다. 내일도 할 수 있어? 김 선생님이 물었다. 네. 정희는 밝게 대답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정희는 계속 김 선생님이 가르쳐준 동작들을 연습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팔을 들고 발끝으로 서보고 돌아보기도 했다. 비밀 연습.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김 선생님과 연습했다. 김 선생님은 정희의 발전 속도에 계속 놀랐다. 정희야, 너 집에서도 연습하니? 네, 조금씩 해요. 사실 정희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다. 동생들이 잠든 밤에 마당에 달빛이 비칠 때 정희는 조용히 나가서 연습했다.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것은 마법 같았다. 어느 날 정희가 연습하는 것을 정수가 봤다. 언니, 뭐해? 정희는 깜짝 놀라서 멈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언니 춤추는 것 같은데? 예뻐. 정수는 천진하게 말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응, 비밀로 할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다.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반대. 정희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정희를 불렀다. 정희야,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장에서 들었는데 네가 학교에서 춤 배운다던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 본 것 같았다. 아버지, 농사꾼 딸이 무슨 춤이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춤타령이야.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알았나? 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다. 왜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춤을 출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김 선생님의 격려. 다음 날 점심시간, 정희는 김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춤 못 배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정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김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정희야, 내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이 시절에 농촌에서 춤이라는 건 사치처럼 보일 수 있어. 네. 하지만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만약 네가 정말 춤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비밀로 하자. 아무도 모르게.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일요일 오후에 학교에 나와.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정희는 망설였다. 아버지 몰래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보고 결정해. 하지만 정희야, 꿈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야. 김 선생님의 말이 정희의 마음 깊이 박혔다. 일요일의 비밀 수업. 그 일요일, 정희는 친구 집에 간다. 고 거짓말을 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춤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학교는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 걸 보니 결심했구나. 네, 선생님. 좋아. 그럼 오늘은 좀 더 복잡한 동작을 배워보자. 김 선생님은 정희에게 점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희는 금세 적응했다. 그리고 점프할 때의 그 순간, 잠시 공중에 떠 있을 때의 그 감각이 너무 좋았다. 와,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김 선생님은 계속 놀라면서 가르쳤다. 정희의 학습 능력은 정말 뛰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1시간 반 동안 연습한 후 김 선생님이 말했다. 정희야, 나 너에게 부탁이 있어. 네? 서울의 내 대학 동기가 무용학원을 하고 있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고 싶어. 정희는 눈이 커졌다. 서울이라니.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내 재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워. 김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서 춤을 배운다니. 상상만 해도 설렜다. 가족의 위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가 다쳤다. 바치를 하다가 삐끗해서 허리를 다친 것이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걱정에 쌓여 중얼거렸다. 정희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속 신음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간병을 했다. 정희야, 너는 바치를 좀 도와줘야겠다. 어머니의 부탁에 정희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춤 연습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됐다. 실제로 다음 일요일에는 바칠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예전만큼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희야, 미안하지만 너 중학교 못 보낼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 집안 형편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너는 집에서 일을 도와야 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중학교도 못 간다면 춤은 더더욱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김 선생님의 제안. 며칠 후 김 선생님이 정희를 찾아왔다. 집안 사정을 들은 김 선생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희야, 내가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선생님, 너 같은 아이를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사실 내가 서울 친구에게 너 이야기를 했더니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응. 하지만 먼저 너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해.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이 정희 집을 방문했다. 부모님은 선생님이 오시니 어색해하면서도 정중히 맞이했다. 실은 정희 때문에 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정희가 무슨... 정희가 춤에 대단한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무용을 공부했는데 정희 같은 아이는 처음 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생님, 저희는 가난한 농사꾼입니다. 그런 거창한 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서울에 제 친구가 무용학원을 운영하는데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장학생이라니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학비는 물론이고 숙식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학원 일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래도 딸을 서울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부모님의 결정. 그날 밤 부모님은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정희는 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여보, 정말 보낼까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글쎄, 춤이라는 게 돈이 될까?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희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하던데 재능이 있어도 집안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 장학생으로 간다니까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은 너무 멀어. 정희가 아직 어린데. 대화는 계속됐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정희를 불렀다. 정희야. 네? 아버지, 너 정말 춤추고 싶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요. 아버지는 한참 정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해봐라.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서울 가서 고생해도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정희는 눈물이 났다. 네, 아버지. 꼭 성공할게요. 서울로의 출발. 일주일 후 정희는 처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다. 어머니가 싸준 김치와 밥,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다. 기차역에서 가족들과 이별할 때 모두 눈물을 흘렸다. 특히 정수와 정민이는 언니가 떠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언니, 언제 와? 정민이가 울며 물었다. 빨리 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있어.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고향 풍경을 보며 정희는 다짐했다. 꼭 성공해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겠다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것이 빨랐다. 김 선생님이 미리 연락한 대로 바른 무용학원 의 조미자 원장이 마중 나와 있었다. 정희구나. 많이 컸네. 조 원장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한때 무용단에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너 이야기 많이 하더라. 기대가 크다. 학원은 강남구에 있었다. 정희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다. 건물들이 높고 자동차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다. 새로운 시작. 학원에 도착하자 조 원장이 시설을 안내해줬다. 넓은 연습실, 거울로 도배된 벽, 바닥에 설치된 바, 그리고 각종 무용 도구들. 정희는 입이 벌어졌다.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여기가 너 방이야. 조 원장은 학원 건물 3층의 작은 방을 보여줬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다. 고마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오늘은 좀 쉬어. 하지만 정희는 쉴 수가 없었다. 연습실에 가서 지금까지 김 선생님께 배운 동작들을 복습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왠지 모르게 당당해지는 느낌이었다. 첫 수업의 충격. 다음 날 아침 7시 정희의 첫 수업이 시작됐다. 연습실에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와 있었다. 모두 정희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몸짓 하나하나가 세련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정희예요. 잘 도와주세요. 조 원장의 소개에 학생들이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어디서 왔어? 한 선배가 물었다.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아, 시골에서 왔구나. 그 말투에서 미묘한 무시가 느껴졌다. 정희는 위축됐다. 수업이 시작됐다. 기본 바 운동부터 시작했는데 정희는 따라가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김 선생님께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용어도 모르겠고 동작도 훨씬 정교했다. 정희, 플리에할 때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이 되어야 해. 조 원장의 지적이 계속됐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필사적으로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직 기초가 부족하네. 방과 후에 따로 연습하자. 수업이 끝나고 조 원장이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자신만 뒤처진 기분이었다. 혹독한 개인 지도.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조 원장은 정희를 연습실에 남겨뒀다. 정희야, 너 정말 무용 배우고 싶니? 네, 선생님. 그럼 각오해야 해. 다른 애들보다 3에서 4년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2배, 3배 노력해야 해. 조 원장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하자. 그날부터 정희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다. 조 원장과의 개인 레슨이 1시간, 그 다음 정규 수업 3시간, 오후에 다시 개인 연습 2시간. 저녁엔 학원 청소와 사무일을 도왔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았다. 근육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도 많았다. 발끝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다리에는 멍이 들었다. 정희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같은 방을 쓰는 선배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고향이 그리웠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다. 첫 번째 위기. 한 달 후 정희는 큰 시련을 맞았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합주 연습에서 계속 실수를 했던 것이다. 정희야, 너 때문에 우리 연습이 계속 망가져. 한 선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좀 더 열심히 연습해. 정희는 더욱 열심히 했다.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실력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조 원장이 정희를 불렀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네? 원장님, 너 생각보다 발전이 느리다. 이대로면. 조 원장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재능의 한계라는 것도 있어.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재능의 한계?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는 건가? 그날 밤 정희는 전화로 고향의 김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선생님, 저 정말 재능이 없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 재능이 있어.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 저보다 잘해요. 저만 못해요. 정희야, 서울 애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야. 너는 이제 시작한 거잖아. 김 선생님의 위로가 조금 도움이 됐다.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낸 건 너를 믿어서야. 전환점. 그 무렵 학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 이현주 선생님은 파리에서 10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무용가였다. 그녀는 정희를 유심히 지켜봤다. 어느 날 개인 레슨 시간에 이 선생님이 말했다. 정희야, 너 너무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무용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더 중요해. 너에게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어.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너 춤출 때 마음이 어떠니? 마음요? 그래, 춤출 때 내 마음 상태 말이야. 정희는 생각해봤다. 춤을 출 때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기분이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행복해요. 바로 그거야.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봐. 이 선생님의 지도하에 정희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춤을 춰봤다. 정해진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 와, 이거야. 이게 너만의 춤이야. 이 선생님이 감탄했다. 정희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 자유롭게 춤춘 건 오랜만이었다. 정희야, 너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해도 감정 표현력은 타고난 거야. 그날부터 정희의 연습 방식이 바뀌었다. 기계적으로 동작을 반복하는 대신 감정을 담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과. 몇 달 후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다. 정희는 처음으로 솔로 무대에 서게 됐다. 곡은 아리랑이었다. 이 선생님이 정희에게 특별히 편곡해준 현대무용 버전이었다. 연습 과정에서 정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꿈에 대한 열망을 춤에 담았다. 이 선생님은 정희의 변화에 놀랐다. 정희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발표회 당일 정희는 떨렸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됐다. 무대에 서자 조명이 정희를 비췄다.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대담하게. 춤을 추면서 정희는 고향의 들판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동생들의 웃음소리를. 그 그리움이 몸짓으로 표현됐다. 4분간의 무대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희야, 정말 훌륭했어. 무대에서 내려온 정희를 조 원장이 안아줬다. 그동안 엄격하기만 했던 원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인정받기 시작. 그 발표회 이후 정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다른 학생들도 정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저렇게 감정 표현하고 싶어. 선배 수연이가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은 정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가르쳐줬고 때로는 안무도 함께 만들었다. 정희야, 너는 무용수가 될 수 있어. 아니, 안무가도 될 수 있어. 이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재회. 1년 만에 정희는 고향에 갔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언니, 정수와 정민이가 달려왔다. 둘 다 많이 자랐다. 우리 언니 많이 예뻐졌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리운 냄새, 따뜻한 품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정희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조금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 앞에서 정희는 간단한 춤을 춰보였다. 마당에서, 달빛 아래서 1년 전처럼.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희의 몸짓은 훨씬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와, 언니 진짜 춤 잘 춘다. 정민이가 감탄했다. 아버지도 묵묵히 지켜봤다. 그리고 춤이 끝나자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단 3글자였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다. 김 선생님과의 만남. 다음 날 정희는 김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선생님은 정희의 변화에 놀라셨다. 정희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결과지. 김 선생님은 정희의 춤을 보시며 감동하셨다. 너 정말 무용수가 됐구나. 선생님이 꿈도 못 꾼 수준이야.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희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 선생님. 꼭 성공해서 선생님께 보답할게요. 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발견한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선생님에게도 큰 보람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며 일주일의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가족들이 모두 배웅 나왔다. 이번엔 언제 와? 정민이가 물었다. 빨리 올게.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올 거야.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보며 정희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성장해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겠다고. 새로운 도전. 서울로 돌아온 정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조 원장이 말했다. 정희야, 한국무용단에서 오디션을 본대. 한번 도전해볼래?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무용단이라니. 꿈에 그리던 무대였다. 정말요? 너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준비 기간은 한 달이었다. 정희는 그 한 달을 정말 혹독하게 보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했다. 이 선생님도 특별히 도와줬다. 정희야, 오디션에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상이 더 중요해. 인상이요? 그래.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해. 너만의 특색을 보여줘야 해. 정희는 오디션을 위한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다. 고향의 들판을 배경으로 한 창작무용이었다. 첫 번째 오디션. 오디션 당일, 정희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와 있었다. 모두 정희보다 경력이 많아 보였다. 너 몇 년 배웠어? 한 지원자가 물었다. 2년요. 2년? 이런 오디션에 2년으로 오다니. 그 말에 정희는 위축됐다. 정말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디션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예선에서는 기본기를 테스트했다. 정희는 그동안 연습한 것을 다 쏟아부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50명 중 10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정희도 그 중 하나였다. 본선에서는 자유 연기였다. 정희는 준비한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무용에 대한 열정을 담은 작품이었다. 5분간의 무대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출신이 어디예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무용 경력은 2년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2년의 경력으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과 발표.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에서 전화를 기다렸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이정희 씨죠? 한국무용단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고 있을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정희야, 뭔데? 수연이가 놀라며 달려왔다. 합격했어. 학원 식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조 원장도, 이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도 정희를 축하해줬다. 정희야, 정말 대단해. 우리 학원 역사상 처음이야. 조 원장의 말에 정희는 또 울었다. 그날 밤 정희는 고향에 전화했다. 어머니, 저 무용단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정희가?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이 전해졌다.
온 가족이 전화 주변에 모여들었다. 언니, 축하해. 동생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다. 정휘야. 네, 아버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정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무용단 생활의 시작. 한국무용단에 들어간 후 정희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했다. 무용단의 수준은 학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처음엔 코러스 멤버로 시작했다. 주역은커녕 솔로 파트도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불만하지 않았다. 무용단에 있다는 것 자체가 꿈 같았으니까. 단장인 박정숙 선생님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한국 무용계의 거장으로 제자들을 혹독하게 지도했다. 이정희, 네가 2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해.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박 단장의 말씀대로였다. 무용단의 연습은 정말 혹독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완벽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했다. 첫 번째 공연. 입단 3개월 후 정희는 첫 공연에 참여했다. 춘향전을 현대무용으로 각색한 작품이었다. 정희는 기생 역할 중 하나를 맡았다. 비록 주역은 아니었지만 정희는 최선을 다했다. 연습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 공연 당일 정희는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섰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었다. 2천여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무대 위에서 정희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동안의 고생도 걱정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았다. 공연이 끝났을 때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희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정희야, 오늘 정말 좋았어. 주역을 맡은 선배가 말했다. 고마워요. 선배님, 너 앞으로 전도유망해 보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성장의 시기. 그 후 2년간 정희는 꾸준히 성장했다.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정희의 감정 표현력은 단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박 단장도 정희를 눈여겨봤다. 정희야, 너 외국 유학 생각해봤니? 어느 날 박 단장이 불쑥 물었다. 유학이요? 그래. 프랑스나 미국 같은 곳에서 공부하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외국 유학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돈이, 장학금 제도가 있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박 단장의 제안에 정희는 며칠간 고민했다.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만 또 다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결국 정희는 도전하기로 했다. 프랑스 유학 준비. 유학 준비는 쉽지 않았다. 우선 언어부터 문제였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정희는 기초부터 배워야 했다. 무용단 연습이 끝나면 어학원에 가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복잡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용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끈기 있게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유학을 위한 오디션도 준비해야 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운영하는 국제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다. 오디션을 위한 비디오를 찍는 것도 큰 일이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을 다시 찍었다. 가족의 걱정. 유학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복잡했다. 정희야, 외국은 너무 멀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언어도 모르는데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정희야. 아버지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변화가 느껴졌다. 드디어 합격. 6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정희야, 축하해. 박 단장이 기뻐하셨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야. 프랑스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어줘. 무용단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줬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그날 밤 정희는 고향에 전화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프랑스까지 가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파리로의 출발. 1980년 봄, 정희는 파리로 떠났다.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번에는 무용단 동료들까지 배웅 나와서 공항이 더욱 복잡했다. 언니, 편지 꼭 써. 정민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정민이였다. 그럼 자주 쓸게. 그리고 몸 조심해. 정수도 걱정스럽게 말했다. 마지막에 부모님과 포옹했다. 딸아, 건강해야 한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성공하거든 우쭐하지 말고 실패하거든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 비행기에 오르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파리에서의 첫날.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나온 정희는 처음 보는 이국의 풍경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달랐다. 건물의 모양,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들리는 언어까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보낸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다. 마리 듀부아라는 40대 여성이었다. 봉주르, 정희, 파리에 온 것을 환영해요. 마리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정희는 서툰 영어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숙소는 파리 구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쓰는 기숙사 형태였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다. 첫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차 때문도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불안감 때문이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수업 시작.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처음으로 파리 오페라 극장에 갔다. 그 웅장한 건물을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곳에서 수많은 전설적인 무용수들이 춤을 췄던 것이다. 연습실에 들어가자 이미 다른 학생들이 와 있었다.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위축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정희입니다. 정희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다. 몇몇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와우, 한국이요? 멀리서 왔네요. 일본에서 온 유미코가 친근하게 말했다. 처음 파리에 와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첫 수업이 시작됐다. 담당 교수는 피에르 라클로 선생님이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전 수석 무용수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피에르 선생님의 첫 수업은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정희가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했는데 정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꼈다. 정희, 당신의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아요. 피에르 선생님의 지적이 계속됐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언어의 벽.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다. 수업은 주로 프랑스어로 진행됐고 영어로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어려웠다. 정희, 이해했어요? 피에르 선생님이 물었다. 네. 아니,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세요. 수업이 끝난 후 유미코가 도와줬다.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해요. 나도 처음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적응돼요. 언어는 시간 문제예요. 유미코의 격려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정희는 언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다. 혹독한 훈련. 파리에서의 훈련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기본기부터 다시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다. 특히 발레의 기본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클래식 발레가 약했던 것이다. 정희, 발레는 모든 무용의 기초예요. 이걸 완벽하게 익히지 못하면 다른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피에르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더욱 집중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습했다. 점심시간에도 따로 개인 연습을 했다. 발끝은 매일 피가 났고 다리 근육은 항상 아팠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했다. 첫 번째 작은 성과. 3개월 후 정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 월말 평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정희,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피에르 선생님이 칭찬했다. 정말요? 네. 특히 표현력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요. 그 말에 정희는 자신감을 얻었다.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감정 표현은 여전히 자신의 강점이었다.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학생들도 정희의 변화를 인정했다. 정희, 너 정말 빨리 늘어.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말했다. 고마워. 너희들 도움이 컸어. 실제로 다른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언어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줬고 파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알려줬다. 파리의 문화 체험.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파리의 문화를 체험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 등을 구경했다. 특히 다른 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오페라 바스티오, 샤이오 극장, 시티 뮤지컬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다. 와,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매번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프랑스의 무용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더 자유롭고 더 실험적이었다. 어느 날 샤이오 극장에서 현대무용 공연을 보고 있을 때였다. 무대 위의 무용수가 정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무용수는 동양인이었는데 서구적인 현대무용의 동양적인 감성을 절묘하게 융합시켰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정희는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정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다. 서구의 무용을 배우고 있지만 자신은 결국 한국 사람이라는 것. 어느 날 피에르 선생님이 말했다. 정희, 당신의 강점은 동양적인 감성이에요. 이걸 잃지 마세요. 동양적인 감성이요? 네. 서구 무용수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이걸 잘 살리면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서구의 기법을 익히되 자신만의 동양적 감성을 잃지 않는 것. 그 후로 정희는 연습할 때도 의식적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 노력했다. 한국 무용에서 배운 섬세한 손짓, 우아한 몸짓을 현대 무용에 접목시켰다. 1년차 말평가. 1년차가 끝나갈 무렵 중요한 평가가 있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진급이 결정됐다. 정희는 자신만의 작품을 준비했다. 아리랑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다. 한국의 정서를 서구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융합 작품이었다. 평가 당일 정희는 떨렸다. 다른 학생들의 작품도 모두 수준급이었다.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됐다. 익숙한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자 정희는 고향을 떠올렸다. 부모님, 동생들, 그리고 고향의 들판을. 그 그리움과 사랑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과 서구의 현대적 기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5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피에르 선생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동서양의 융합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당신만의 색깔이에요. 2년차 진급과 새로운 도전. 평가 결과는 우수했다. 정희는 2년차에 진급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2년차에는 더 고급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안무법, 무용 이론, 무용사 등 이론 수업도 포함됐다. 특히 안무법 수업은 정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창조하는 법을 배웠다. 안무는 무용수의 개성과 음악, 그리고 스토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해요. 안무법을 가르치는 이사벨 선생님의 말이었다. 정희는 안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안무 작품. 2년차 중반에 정희는 첫 번째 정식 안무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주최하는 젊은 안무가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작품 제목은 한안이었다.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인 한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준비 기간은 2달이었다. 정희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음악 선정부터 동작 구성,
무대 연출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다른 유학생들도 도와줬다. 유미코는 무용수로 참여해줬고 제시카는 조명을 담당했다. 정희, 이 작품 정말 특별해. 처음 보는 느낌이야. 유미코가 연습하면서 말했다. 정말? 너무 한국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오히려 그게 좋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해줘. 성공적인 데뷔. 발표회 당일 파리 오페라 극장의 소극장은 만석이었다. 무용계 관계자들과 평론가들도 많이 왔다. 정희의 작품은 프로그램 중간에 배치됐다. 앞에서 몇 작품을 보면서 정희는 긴장했다. 모두 수준급 작품들이었다.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됐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미코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한복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있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자 유미코의 몸짓도 격렬해졌다. 한국인의 한이 절절하게 표현됐다. 슬픔이지만 아름답고 절망적이지만 희망적인 그 묘한 감정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10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 외쳤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한 평론가가 말했다. 동양의 정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날 밤 정희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호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론의 주목.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한 무용 전문지에서 정희의 작품을 크게 다뤘다. 동양의 신비로운 감성을 현대무용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한 작품. 젊은 한국 안무가의 놀라운 재능. 기사를 읽으며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언론의 주목을 받다니. 피에르 선생님도 축하해줬다. 정희,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자만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해야 해요. 선생님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2년차 말, 새로운 기회. 2년차가 끝나갈 무렵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파리의 한 현대무용단에서 객원 안무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정말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네. 당신의 작품을 본 우리 단장이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제안을 해온 것은 모던 댄스 파리라는 현대무용단이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단체였다. 정희는 고민했다.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지도 않고 프로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맞을까? 피에르 선생님과 상의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의 조언에 정희는 결정했다. 프로 무용단 데뷔. 모던 댄스 파리에서의 첫 작업은 집단 창작이었다. 5명의 안무가가 각자 한 장면씩 맡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정희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다른 안무가들도 정희를 인정해줬다. 정희, 당신의 동양적 감성이 우리 작품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것 같아요. 단장인 장 피에르가 말했다. 작업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험 많은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정희가 맡은 부분은 5분 정도의 솔로 무용이었다. 주제는 이방인이었다. 정희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주제였다. 자신이 파리에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 언어와 문화의 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성공적인 프로 데뷔. 공연은 샤이오 극장에서 열렸다. 1년 전 정희가 관객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극장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는 것이다. 공연 당일 정희는 떨렸다. 프로 무대는 학교 발표회와는 차원이 달랐다. 관객들의 눈빛도 더 까다로웠다.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몸이 움직였다. 정희의 솔로 파트가 시작됐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객석이 조용해졌다. 정희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을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객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공연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언론과 평론가들의 찬사. 다음 날 신문들에는 공연에 대한 리뷰가 실렸다. 특히 정희의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젊은 한국 안무가 이정희의 솔로 파트는 이번 공연이 백미였다. 동양인의 서구 적응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은 처음이다. 유명 평론가 장클로드 마르탱은 이렇게 썼다. 이정희는 단순한 무용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다. 그녀의 작품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 정희는 이런 평가들을 보며 감격했다. 자신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고향 소식. 그 즈음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수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고 정민이도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열심히 하게 됐어. 정민이의 편지였다. 아버지도 마을에서 정희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는 소식이었다. 과묵했던 아버지가 딸 자랑을 한다니 정희는 웃음이 났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희야, 네가 파리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어머니도 정말 자랑스럽다. 가족들의 응원이 정희에게는 큰 힘이 됐다. 새로운 도약 준비. 프로 무용단에서의 성공 이후 정희에게는 여러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무용단에서의 객원 안무가 제안, 독립적인 작품 활동 제안 등이었다. 정희는 신중하게 고민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피에르 선생님과 상의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정희,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이제는 그 길을 더 넓혀가는 것이 중요해요. 더 넓혀간다는 것이요? 당신만의 무용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만의 무용단이라니.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충분한 실력과 비전이 있어요. 선생님의 격려에 정희는 용기를 냈다. 독립 준비. 자신만의 무용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자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 프랑스 문화부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희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지원서에는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담았다. 동서양의 융합,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심사는 까다로웠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과 실기 시연이 있었다. 면접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왜 하필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서 무용단을 만들려고 하나요? 저는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함으로써 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희의 답변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금 획득. 몇 주 후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3년간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희, 축하해요. 피에르 선생님이 기뻐하셨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무용단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한 프랑스 무용단, 창단. 1983년 가을, 정희는 자신만의 무용단을 창단했다. 이름은 한 프랑스 무용단 컴페인이 한 프랑스이었다. 단원은 5명으로 시작했다. 정희를 포함해 한국인 2명, 프랑스인 2명, 일본인 1명이었다. 모두 정희와 함께 공부했거나 작업했던 사람들이었다. 첫 공연을 위한 작품 준비에 들어갔다. 주제는 경계 프런티에스였다. 국경,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였다. 연습은 파리 북쪽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했다. 비좁고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정희,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미코가 물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정희는 안무가로서 점점 성숙해져 갔다. 첫 공연 성공. 1984년 봄, 한 프랑스 무용단의 첫 공연이 열렸다. 장소는 파리 11구의 작은 극장이었다. 200석 정도의 소극장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였다. 공연 며칠 전부터 티켓이 매진됐다. 그동안 정희의 작품을 봤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덕분이었다. 공연 당일 정희는 떨렸다. 자신만의 무용단으로 하는 첫 공연이었으샵 농촌소녀에서 세계 무용가로. 공연 당일
정희는 떨렸다. 자신만의 무용단으로 하는 첫 공연이었으니까. 무대 뒤에서 단원들을 격려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즐기면서 해요. 공연이 시작됐다. 경계라는 주제에 맞게 무대는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공간은 서로 다른 문화를 상징했다. 첫 장면에서는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점차 춤을 통해 소통이 시작됐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통하는 것을 보여줬다. 클라이맥스에서는 모든 단원들이 함께 춤을 췄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공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브라보, 앙코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정희는 눈물이 났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정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관객이 말했다. 당신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어요. 언론의 호평과 주목. 다음 날 여러 신문에서 공연을 다뤘다. 젊은 한국 안무가의 놀라운 데뷔.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운 메시지. 특히 르몽드지의 리뷰가 인상적이었다. 이정희의 경계는 단순한 무용 공연이 아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이다. 그녀는 춤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언어를 보여준다. 이런 호평들이 쏟아지자 다른 극장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순회 공연과 확산. 첫 공연이 성공에 힘입어 한 프랑스 무용단은 프랑스 각지로 순회 공연을 떠났다. 리옹, 마르세유, 낭트,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도시들을 돌았다. 각 도시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다문화 지역에서는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공연을 기다려왔어요. 마르세유의 한 관객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고마워요. 순회 공연을 통해 정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지역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랐고 그에 맞춰 공연도 조금씩 변화시켜야 했다. 국제적 인정. 1984년 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독일의 한 국제무용제에서 정희의 무용단을 초청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네, 베를린 국제무용제에서 공식 초청했습니다. 이는 정희의 무용단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베를린 공연 준비는 더욱 철저히 했다. 독일 관객들에게 맞는 새로운 작품도 준비했다. 베를린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독일 언론들도 극찬했다. 한국의 젊은 안무가가 유럽 무용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공연을 계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향으로의 소식. 이런 성공 소식들을 고향에 전할 때마다 가족들은 기뻐했다. 정희야, 신문에 내 이야기가 났더라. 어머니의 편지였다. 한국의 한 신문에서 정희의 활동을 소개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자랑이야. 면장님도 내 이야기를 하더라. 아버지도 편지를 보내셨다. 평소 편지를 쓰지 않으시던 분이 직접 쓰신 편지였다. 정희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네가 멀리서도 우리나라를 빛내주고 있구나. 건강하게 활동하거라. 짧은 편지였지만 정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더 큰 무대로. 1985년 정희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파리 샤이오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제안한 것이었다. 샤이오 극장은 파리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극장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성공을 의미했다. 정희,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피에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너무 큰 무대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야 했다. 정희는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대작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제목은 귀향 리투어이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그린 작품이었다. 귀향, 창작 과정. 귀향은 정희의 자전적 작품이었다. 고향을 떠나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담았다. 그리움, 외로움, 성취감, 죄책감 등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음악도 특별히 의뢰했다.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사용한 융합음악이었다. 위상도 중요했다.
한복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디자인했다. 연습 과정에서 정희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연습을 중단하기도 했다. 정희, 괜찮아? 단원들이 걱정했다. 괜찮아. 잠깐 쉬었다가 하자. 하지만 그 아픔이 작품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다. 샤이오 극장 공연. 1985년 11월 드디어 샤이오 극장 공연이 열렸다. 이천석의 대극장이 거의 만석이었다. 공연 전 대기실에서 정희는 긴장했다. 지금까지의 공연 중 가장 큰 무대였다. 동료들이 격려해줬다. 정희, 우리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돼.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짝 들여다봤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첫 장면은 고향의 평온함을 그렸다. 정희가 혼자서 느린 템포로 춤을 췄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평화로움이 표현됐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떠남의 아픔을 그렸다. 가족과의 이별,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이 격렬한 춤으로 표현됐다. 세 번째 장면은 적응과 성장의 과정이었다. 다른 단원들이 등장해서 함께 춤을 췄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문화적 충격과 융합이 아름답게 그려졌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성숙한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떠났지만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그날을 그리는 마음이 섬세하게 표현됐다. 40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정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커튼콜이 계속됐다. 관객들이 꽃다발을 무대로 던졌다. 전 세계의 주목. 샤이오 극장 공연은 정희를 세계적인 안무가로 만들어줬다. 유럽 전역의 언론이 주목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이정희, 파리를 사로잡다. 동서양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젊은 안무가. 각종 찬사가 쏟아졌다.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정희의 성공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 무용의 새로운 희망, 세계 무용계에 우리의 이름을 알린 이정희. 고향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면사무소에서는 정희의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 샤이오 극장 공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초청이 쏟아졌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정희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무작정 많은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싶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뉴욕의 링컨 센터였다. 미국 무용계의 중심지에서 공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뉴욕 공연도 대성공이었다. 뉴욕타임즈는 동양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의 특별한 공연. 1986년 정희는 일본에서 특별한 공연을 했다. 도쿄의 NHK 홀에서 열린 이 공연은 한일 문화교류의 일환이었다. 일본 관객들의 반응은 특별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정희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았다. 공연 후 한 일본 관객이 말했다. 당신의 춤을 보면서 우리 동양인의 정서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이 공연을 계기로 정희는 아시아 무용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초청. 1986년 말 정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에서 초청 공연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자는 것이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고향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기다려왔던 기회예요. 정희는 주최 측에 답했다. 준비는 더욱 철저히 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더욱 완벽해야 했다. 특별히 한국 공연을 위한 새 작품도 준비했다. 제목은 뿌리 레이시니스였다. 고향으로의 귀환. 1987년 봄, 정희는 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정수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정민이는 고등학생이었다. 부모님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정희야, 어머니가 달려오셨다. 어머니. 정희는 어머니 품에 안겼다.
아버지도 다가오셨다. 예전처럼 말은 없으셨지만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아버지, 많이 컸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정희는 또 울었다. 고향에서의 재회. 며칠간 고향에서 보낸 시간은 꿈 같았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 물을 길러 다니던 우물, 밤에 몰래 춤 연습을 하던 들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김미경 선생님도 만났다.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계셨다. 정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워낙 잘해서 그런 거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정희를 반겼다. 어릴 때 정희를 알던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며 기뻐했다. 서울에서의 공연 준비. 고향에서 며칠을 보낸 후 서울로 올라왔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을 했다. 한국의 무용계 관계자들도 많이 왔다. 정희의 귀국 공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정희 씨,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한국무용협 회장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허설을 하면서 정희는 감회가 새로웠다. 7년 전 이곳에서 한국무용단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역사적인 귀국 공연. 1987년 5월 15일 정희의 귀국 공연이 열렸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만석이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객석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고향에서 올라온 마을 사람들까지. 김미경 선생님도 계셨다. 무용계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정희의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메웠다. 공연이 시작됐다. 불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이었다. 첫 장면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그렸다.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의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근현대사의 격동을 표현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등 한국이 겪은 아픔과 성장이 힘찬 춤으로 그려졌다. 세 번째 장면은 현재의 한국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렸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됐다. 50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됐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정희도 감동으로 울었다. 고향에서 하는 공연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다. 언론의 극찬. 다음 날 모든 신문이 정희의 공연을 일면에 보도했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딸, 고향에서 역사를 쓰다. 이정희의 귀국 공연. 한국 무용사의 새 장을 열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세계적 안무가의 품격. 문화부 장관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희 씨의 성공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쾌거입니다. 정부의 표창. 공연 며칠 후 정희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의 의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정희 씨의 활동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희는 감격했다.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맨발로 뛰놀던 소녀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다니. 새로운 꿈.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정희는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는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려고 해요. 정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한국무용단 창단. 1987년 말 정희는 한국에도 자신의 무용단을 창단했다. 정희무용단이었다. 한국의 젊은 무용수들을 발굴해서 키우고 싶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베풀고 싶었다. 첫 단원 모집에는 수백 명이 지원했다. 그 중에서 10명을 선발했다. 모두 재능 있는 젊은 무용수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무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첫 연습 때 정희가 한 말이었다. 후진 양성. 정희는 단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김미경 선생님께 받았던 은혜를 떠올렸다.
이제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차례였다. 무용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정희는 항상 강조했다.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젊은 무용수들은 정희의 지도에 감동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한 단원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1980년대 말부터 정희의 활동은 더욱 국제적으로 확대됐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며 공연했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서 공연할 때마다 큰 호응을 얻었다. 동양인으로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중국의 한 관객이 말했다. 정희는 아시아 무용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었다. 각국의 젊은 무용수들과 교류하며 아시아 무용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다. 성공한 후에도 정희는 가족을 잊지 않았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고향을 찾았다. 부모님은 이제 6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정희의 성공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었다. 정희야, 너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민이는 대학생이 됐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꿈을 갖게 됐어. 정민이가 말했다. 가족들의 변화를 보는 것도 정희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성공한 후 정희는 사회적 기여에도 관심을 가졌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무용교실을 운영했다. 예술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해요. 정희의 신념이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몸이 불편해도 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한 장애인 학생이 고마워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정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뮤지컬과 오페라의 안무도 맡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 무용과는 다른 영역이었지만 정희는 도전을 즐겼다. 새로운 분야에서도 제 색깔을 보여드리겠어요. 정희가 안무를 맡은 뮤지컬들은 모두 성공작이 됐다. 특유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안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 정희는 세계적으로 거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각종 국제무용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세계 각국의 무용단에서 객원 안무가로 초청받았다. 특히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정식 안무가로 초청받은 것은 큰 의미였다.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정희,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성취예요. 피에르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 덕분이에요. 정희의 성공은 한국 무용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정희를 통해 한국 무용을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희 씨 덕분에 한국 무용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문화부 관계자가 말했다. 정희는 이런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2000년대가 되면서 정희의 제자들이 무용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희 무용단 출신들이 세계 각국의 무용단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들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자 중 한 명인 김소영이 말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시대도 다르고 기회도 더 많으니까. 정희는 제자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2003년 정희는 자신의 생애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라 비를 발표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을 다룬 대작이었다. 이 작품을 위해 정희는 2년간 준비했다. 음악, 무대, 의상, 조명 모든 것에 완벽을 기했다. 파리와 서울에서 동시에 초연된 이 작품은 전 세계 무용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희의 생명은 21세기 무용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뉴욕타임즈의 평가였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은 드물다. 르몽드지도 극찬했다. 생명, 공연 이후 정희는 각종 국제적인 상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을 받았다.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5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주는 문화다양성상을 받았다. 동서양 문화 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상을 받았다. 국민훈장, 서울시 문화상, 여성부 장관 표창 등이었다. 50대가 된 정희는 때때로 지난 시절을 돌아봤다. 전남 시골 마을에서 맨발로 뛰놀던 소녀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꿈같은 인생이었어.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더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싶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